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서상목의 북쉘프, 그 첫 번째 주제로 핀란드에 관한 2권의 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2월 초 UN 사회개발위원회 U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최하는 저소득층 주택 문제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이 회의를 주선한 세르게이 젤레네프 씨는 국제사회복지협의회 ICSW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무총장을 7년간 여기만 경력이 있는데 당시 저는 이 ICSW 회장직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선거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ICW 유럽 지역 회장인 론 위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이분이 같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청산의 커피숍에서 이분을 만났는데요. 간단히 저를 소개하고 제가 왜 ICSW 회장이 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사회 혁신과 또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핀란드가 사회 혁신에 국정 운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제가 소개할 핀란드의 100가지 사회 개혁이라는 책을 저에게 소개하고 또 한 권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귀국 비행기에서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2006년 작가인 일가 다이발레라는 분의 편집으로 출간이 돼서 다음에 영어판이 나왔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에서 번역본이 이게 출판이 됐습니다. 한국어판은 이호진 전 핀란드 한국 대사 부인인 조정주 씨에 의해서 번역이 됐고 비아북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전개된 ICSW 회장 선거에서 저는 유럽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경쟁자 없이 회장으로 추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회혁신에 관한 저와 또 유럽 회장의 공감대가 성공적인 ICSW 회장 선거의 기반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셨군요. 핀란드가 사회혁신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핀란드는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경작이 가능한 땅은 전국토의 6.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핀란드는 땅이 얼어붙어 경작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숲에는 맹수까지 득실거려서 사람들은 덜 추운 남쪽 해안에 모여 살면서 고기잡이와 또 귀리나 호밀 정도의 작물 재배로 간신히 끼니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천연 자원으로는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핀란드는 대외 개방형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술 혁신과 또 사회 혁신의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혁신을 기획하고 또 주도한 나라는 핀란드가 세계 최초라는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또 하나의 책인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라는 책은 생명공학 박사인 강춘경 씨가 집필을 했습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생명공학 공부를 한 강춘경 박사는 호서대 교수 또 바이오 융합 연구소장 등을 영입하면서 핀란드와 한 20여 년간의 인연을 맺게 됐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강충경 박사는 현재 바이오 벤처 기업을 운영하면서 저희 한국사회복지협회와 함께 한국에서 스마트 복지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강충경은 그의 저서에서 핀란드 혁신의 세 가지 특징으로 위험 감수, 또 고용 연계, 그리고 확산되는 파급 효과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핀란드가 그 혁신을 매우 그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핀란드라고 하면 교육 혁신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 사회개혁은 교육개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핀란드는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네. 핀란드는 그 OECD가 매년 실시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조사 피사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언제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2018년 핀란드의 그 피사 순위는 읽기가 세계에서 4위, 수학이 13위, 과학이 3위, 그리고 이제 삶의 만족도는 단연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한국도 피사 성적 측면에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그 핀란드와의 차이는 학업 성적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핀란드의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한국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읽기가 6위, 또 수학이 4위, 과학이 4위로 핀란드보다 오히려 약간 높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71개 대상국 중 65위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한국은 대학 입시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사교육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행하고 있지만 핀란드는 대학 간 서열이 없음은 물론이고 철저히 공교육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원칙이 아주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핀란드는 그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사의 그 질 측면에서는 핀란드는 언제나 세계에서 그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핀란드 사회 혁신의 사례로 이런 교육 혁신 외에 또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 짜여진 사회 안전망, 또 사회적 대타협, 성평등, 그리고 정체성이 뚜렷한 이제 정당 등을 들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 핀란드는 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가장 그 완벽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 부담률로 뒷받침이 되고 있고 성장, 혁신, 복지, 다시 혁신의 이런 선순환을 이루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삶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부분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을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1939년 소련과 전쟁을 계기로 해서 좌파와 우파 간 내전이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우파와 노조는 공동 전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사용자 연맹과 노조 연맹은 대합과 대화와 그 타협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독려했고 그 결과 노조 가입률은 60년대 초 30%에서 70년대 초에는 80%로 이렇게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핀란드는 일찍이 1906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에게 세계에서 최초로 참정권과 또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그 작년 초 UN 회의에서도 70대인 위만 유럽 회장이 30대 여성인 복지부 장관을 아주 기꺼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보통 여성이 내각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03년에는 대통령과 수상 모두 여성이 있고 또 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중은 현재도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다른 노르딕 국가와 마찬가지로 극자에서 아주 극우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극좌인 공산당, 또 그 옆에 진보 성향의 3인당, 그리고 가운데 중도당, 또 오른쪽에 자유주의 보수당, 그리고 맨 오른쪽에 극우 보수 정당이 공전을 하면서 그 사회의 그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1919년부터 1980년까지 강력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죠. 대통령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겪으면서 2000년 개헌을 통해서 의회 권력을 강화한 이원 집정제를 이렇게 정착시켰다는 사실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핀란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핀란드는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혁신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핀란드는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와 또 의료복지를 통합하는 시스템인 아포티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그 6년간의 그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헬싱키 주변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30개 병원, 40개 그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50개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가 복지부 장관 시절인 1995년에 추진한 그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또 복지계 간 협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된 후에 이제까지 이를 부활하려는 시도조차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그 50만 명의 혈액을 수집을 해서 유전자 연구를 활성화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인 핀젠이라는 프로젝트를 2017년에 시작을 하였는데요. 현재 파이저, 얀센, 아스트라제니카 등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유전자 정보는 물론이고 각종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매우 어려워 관련 산업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한국에게는 이런 핀란드의 사례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핀란드는 마이칸타라는 그 앱을 통해서 본인의 의료 정보를 언제나 쉽게 이렇게 열람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또 해피빌리지라는 원격 의료 서비스가 보편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 서비스의 그 효율성은 물론이고 소비자 만족도도 이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그 80%가 전자 처방 경험이 있을 정도로 핀란드에서 원격 진료는 아주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가 복지부 장관 시절인 90년대 중반 원격 진료 그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그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서 시범 사업만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한국과는 너무 대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핀란드가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아까 그 저자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핀란드가 한국과 같이 노사 갈등, 좌우 갈등, 강대국가의 그 마찰 등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그 혁신, 성장, 복지의 그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그 시사점이 많다는 것이 그 저자인 장춘경 박사의 주장입니다. 우선 그 과거의 그 핀란드는 춥고 배고픈 유럽 변방의 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650년간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고 또 108년간 러시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아주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하자마자 우리 그 6.25 같이 이념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겪었는데요. 4년간의 전투 끝에 우파인 그 백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인 1939년, 44년 기간에도 소련과 두 차례 전쟁을 치렀지만은 그 후 경제 부흥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국과 핀란드는 공동점이 많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다른 노르딕 국가와는 달리 유럽계 인정인 노르만족이 아니라 우랄 알타이계에 속하는 핀족이라는 사실도 또 핀란드와 한국과의 관계를 친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학자인 카스트렌이라는 분은 핀족이 유럽 변방의 약소 민족이 아니라 우랄과 알타이 양대 산맥을 넘나들었던 거대 민족임을 역사적으로 입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헬싱키 대학의 람스테드라는 교수는 1928년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어임을 입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1939년에는 한국어 문법 영문판을 발간을 해서 한국을 그 서방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서상목 컬럼 균형 시대는 시청자에게 유익한 책을 소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좌파와 우파의 내전을 겪은 지 90년. 아직도 핀란드 국민 모두는 그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때문일까? 이념적 분단보다 국민 공통의 숙명적 과제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열망이 훨씬 강해졌고, 그 열망과 미래의 비전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연립정부는 정치적 안정과 국가 발전을 일구어 냈다. 핀란드는 빈곤층의 최저소득 보장을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인식한다. 사회보장의 최저 수준인 기초생활보조금은 핀란드에서 정치, 행정적 차원에서 빈곤의 경계선이다.